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나이는 31살 일찍 결혼을 하여 벌써 아이가 둘이나 있는 유부녀입니다. 아이는 6살, 3살로 힘든 코로나 시국에 아이들과 전쟁 아닌 전쟁 같은 나날을 보냈었죠. 코로나19가 끝이 나면 친구들과 술자리도 여행도 보내주겠다고 남편은 약속했었죠. 육아가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지 알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코로나19가 정상화되면서 힘들었던 지난 3년간의 시간의 보상이 필요해. 저는 친구들과의 여행 약속을 잡았어요. 친구들은 결혼한 친구들이 몇 명 되지 않고 미혼인 친구들이 더 많은데요. 결혼한 애들은 남편 때문에 아이 때문에 술자리도 여행도 항상 함께 하지 못했었죠. 저 역시 그랬고요. 날씨가 더워지면서 친구들과 물놀이 계획을 세웠어요. 어디든 집 밖으로의 일탈이 너무 그리웠던 저는 마냥 신이 났었죠. 그렇게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는 날이 다가왔어요. 다행히 아이들은 저와 잘 떨어져 주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고 놀러 갈 수 있었어요. 차 안에서부터 벌써 들떠 차 안이 시끌벅적 난리가 났어요. 드디어 친구들과 잡아놓은 풀빌라에 도착하였고 저희는 물놀이를 하기 위해 다 같이 옷을 갈아입고 나갔어요. 수영장이 있는 풀빌라에서 친구들과 정신없이 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물놀이를 하다 보니 허기가 졌고 준비해온 저녁거리를 먹기 위해 숯불을 피우고 고기 파티를 준비했어요. 저희가 간 곳은 풀빌라가 여러 채 있고 마당에 테이블이 놓여 있어 원하는 테이블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저녁을 준비하는데 저희 테이블 옆쪽으로 남자들만 놀러온 무리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별 관심 없이 저희는 고기 먹을 생각에 신이 나서 서둘러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오랜만에 나왔으니 술도 한잔하고 고삐 풀고 치팅데이를 즐겼답니다. 한참을 신나게 먹고 있을 때 옆 테이블에서 한 남자가 다가오더니 본인들은 남자끼리만 놀러 왔는데 혹시 여자들끼리 놀러 왔냐며 같이 저녁 식사를 하겠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유부녀이니 조용히 대답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미혼인 친구 중 남자를 겁나게 밝히는 친구가 안 그래도 자꾸 눈독 들이더니 남자의 물음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옆 빌라에 놀러온 옆 테이블 남자들과 합석이 시작되었어요. 남자들은 본인들의 고기와 먹거리를 챙겨 저희 테이블에 왔고 이렇게 많이 놀아본 듯 여자들 사이사이로 한 명씩 들어와 자리를 잡았어요. 역시 여자는 남자가 있어야 하고 남자는 여자가 있어야 더 흥이 오르긴 하나 보더라고요. 더 신이 나고 흥이 올라 시끌벅적한 자리가 되었어요. 저는 술을 마실 때 물이 없으면 술을 못 마시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 물이 미지근해져서 시원한 얼음물을 가지러 잠시 숙소로 들어갔어요. 얼음물을 챙겨 나와 흡연하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 뒷마당에서 담배 한 대를 피우고 있는데 라이터 좀 빌려달라며 누군가 말을 거는 거예요. 뒤를 보니 제 옆에 앉아있던 남자였어요. 취한 것 같아서 따라와 봤더니 혼자 담배 피우고 있냐며 괜히 걱정했다며 웃으며 라이터 좀 빌려달라고 하네요. 제가 술을 마시면 얼굴이 많이 빨개져 취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처음 본 사람이니 취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어색한 대화를 끝내고 친구들이 있는 자리로 걸어가는데 그 남자가 저에게 연락처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녁 식사 자리가 끝나고 이따 저녁에 요 앞에 나와서 산책을 하자고 하네요. 네? 라고 대답하고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망설인 이유는 집에 있는 남편과 아이들 때문이기도 했고 그 남자가 너무 제 이상형과 가까워 제가 스스로 겁났거든요. 뭔가 일을 만들 것 같은 제 스스로가 걱정되어서 망설이게 되었어요. 산책만 하자고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남자에게 저는 제 연락처를 주고 다시 친구들이 있는 자리로 걸어갔죠. 한참을 웃고 떠들고 재밌게 먹고 놀다가 날이 어두워지고 날벌레가 많아 자리를 안으로 옮기기로 했어요. 술고래들만 모인 자리인가 싶을 정도로 취해서 쓰러진 사람. 하나 없이 전부 멀쩡하게 남자분들 숙소로 자리를 옮겼죠. 그 안에서는 조금은 진한 게임과 수위 있는 게임을 하며 저녁 시간을 더욱 무르익어갔어요. 옆에 앉았던 남자는 수위 있는 게임에서 다른 제 친구와 계속해서 걸리는데 벌칙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술을 대신 마시는 거예요. 여자에 대한 배려라고 하면서 대신 술을 먹는 거예요. 새벽까지 이어진 술자리에 다음날 운전도 해야 하지 하면서 자리를 정리하자고 하고
아쉬움을 남긴 채 자리를 정리했어요. 저희 숙소로 돌아와 세수를 하고 누우려던 찰나 아까 그 남자에게 연락이 왔어요. 잠깐 앞에 산책하며 조금만 걷자고 아까 담배 피운 그 자리에서 기다리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친구들에게 남편에게 전화를 한다고 하고 잠깐 나갔어요. 그냥 잔다고 해도 될 걸 왜 나갔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잠깐의 설렘에 흔들렸나 봐요. 그렇게 그 남자와 만나 예쁘게 지어진 많은 펜션길을 걸었어요. 그 남자가 말하길 제가 움직일 때마다 처음 맡아보는 향기에 처음 눈길이 갔고 안주를 먹지 않고 물만 마시는 모습이 계속해서 신경 쓰여 쳐다보는데 웃는 게 이뻐서 저를 좀 알아보고 싶었답니다. 걷다가 벤치가 보여 앉아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남자는 제가 마음에 들어 저를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일부러 게임에서 걸려도 다른 여자와 수위가 있는 벌칙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육아에 찌들고 지쳐 뛸 줄 몰랐던 제 심장을 몇 년 만에 미친 듯이 뛰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유부녀라는 사실을 말하지도 못한 채 그냥 이야기만 듣고 있었어요. 설렘과 부끄러움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저에게 남자는 갑자기 입을 맞추네요. 피해야 하는데 저는 피하지 않고 받아주었어요.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애들을 키우다 보면 애들과 뽀뽀만 하지 남자와 입맞춤할 일이 없어. 그 짧은 입맞춤에 제 심장은 정말 터질 것 같았어요.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남자가 본인 차로 걸어가는 거예요. 술 먹었는데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자. 운전 안 할 거라고 벌레가 많아서 차에 탄 거라며 차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네요. 저도 촉이 있지만 모르는 척 따라가 주었죠. 아니나 다를까 차 안에서 그 남자는 벤치에서보다 더 진한 입맞춤을 하더니 야릇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그 상황이 싫지가 않아서 남자가 이끄는 대로 받아들였어요. 차 안의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져 갔고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저는 남편이 아닌 낯선 남자와의 뜨거운 시간을 보내며 일탈을 즐겼습니다. 차 안에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게 뜨거운 시간은 계속되었고 아침 해가 밝을 때쯤 저희는 서로의 숙소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아침이 밝고 여행이 끝나 돌아오는 내내 저는 그 남자와의 설렘이 가시지 않았고 연락을 주고받으며 집으로 돌아왔죠. 집으로 돌아와서도 연락을 한참이나 주고받았고 거리가 멀어 따로 만나지 못해 자연스럽게 연락은 멀어졌어요. 그 남자와의 인연은 친구들과의 여행이었던 그날의 그 짧은 설렘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 후 지금 저는 일상으로 돌아와 육아를 하며 엄마로서 와이프로서 열심히 지내고 있답니다. 처음으로 가정에서 나와 일탈을 즐겼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결혼이었는데요. 이제야 생각해보면 이래저래 후회스러운 게 참 많습니다. 꼭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리 해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렸는지 말이죠. 신랑과 저는 선을 보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의 지인분이 신랑이랑 잘 알고 지내는 사이다 보니 성화에 못 이겨 신랑을 소개받게 되었고 나이가 30이 다 되어가니 저도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선을 보고 결혼을 전제로 만난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 작은 티끌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맞춰서 살아야 하는 걱정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 맞춰가며 8개월 정도 연애를 했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할 예정이다 보니 연애 10개월 차부터는 거의 결혼 준비를 하느라 데이트의 개념도 잊혀져 가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왜 그렇게 급하게 결혼을 서둘렀나 싶을 정도로 뭐에 홀린 것처럼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도 무사히 마치고 결혼만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신랑은 결혼을 2주 정도 남겨두고는 친구들과 마지막 총각 파티를 하고 오겠다고 했고 저는 유난스럽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신랑이 다 와간다는 전화에 신혼집 베란다에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친구의 차에서 신랑이 내렸고 제가 신랑을 부르려고 소리를 지르려는 찰나 친구의 차에서 친구가 신랑에게 뭔가를 던지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언뜻 보아도 여자의 속옷이었습니다. 저게 뭐지 싶어서 계속 봤는데 신랑은 막 웃더니 다시 그 속옷을 친구의 차에 던지고는 집을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신랑이 집으로 오자 물어봤어요. 당신 아까 친구 차에서 내리는 거 봤어? 응.
친구가 태워줘서 친구가 당신한테 여자 속옷 던지던데. 그건 뭐야? 아, 그것도 봤어. 어제 총각 파티할 때 친구들이 신혼여행 가서 입으라고 커플 속옷을 선물 받았는데 남자들끼리 징그럽게 무슨 속옷을 선물 받아 남사스럽게 그래서 돌려줬어. 어제는 뭐하고 놀았는데. 그냥 술 먹고 밤에 카드 치고 한숨 잤지. 그래도 당신이 총각 파티 보내준 덕분에 좋은 술 많이 먹고 왔어. 우리 친구들끼리 한 놈씩 장가 가는 날은 비싼 양주 먹기로 약속했었거든. 숙취도 없네. 신랑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럴싸하긴 했습니다. 신랑 친구가 던진 속옷이 빨강색의 야시시한 속옷이었는데 그런 건 원래 신혼여행 갈 때나 신혼 때나 챙겨 입으니까요. 제가 괜한 의심을 했나 싶어서 서둘러 저녁 준비를 하고 함께 밥을 먹었고 그리고 얼마 후 저희는 결혼식을 했습니다. 무난한 시간들이었어요. 엄청 뜨겁지도 않고 그렇게 밍밍하지도 않는 신혼생활을 보냈고 급하게 한 결혼치고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결혼 3년 차에 주부가 되었고 임신을 하게 되어 직장은 휴직을 하게 되었어요. 임신을 하게 되고 배가 불러와 신랑과의 관계를 하기도 힘들어졌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랑이 많이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신랑은 친구들과 새벽 낚시를 하러 가거나 개모임을 하러 가던 날들이 많았는데 그날도 새벽 낚시를 갈 거라고 신랑이 전날 저녁부터 친구 집에서 저녁을 먹고 간다고 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그날도 신랑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모비를 만들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은 여느 때와 달리 심심해서 언제쯤 오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뭐 하나 궁금하기도 해서 신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당신이야.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 작은 소리는 새벽의 조용함 때문인지 제 귓가에 조금씩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했고 자세히 들어보니 신음소리 같은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분명한 여자의 소리였고요. 그렇게 멍하니 전화기를 두고 몇 분쯤 흘렀을까요? 갑자기 신랑이 여보세요 하는 소리가 들렸고 제가 아무 말 없이 있으니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에 신랑은 전화가 와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전화 걸었어. 응, 모르겠는데 난 일찍 잤는데 내가 전화했었어. 아니, 기록이 있길래 뭔가 해서 에이, 새벽에 무슨 잘못 눌렸나 보네. 그러게 나 점심 먹고 들어갈게. 응, 알았어. 그리고 전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드디어 신랑이 집으로 오고 있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가만히 보니 지난번과 같은 차였어요. 신랑은 분명 개모임을 하는 친구가 7명쯤 있는데 1박을 하는 날이면 꼭 몇 명의 같은 친구들과 다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뭔가 생각하면 할수록 찜찜하고 뒤가 구린 짓을 하고 있다는 것 같다는 촉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빨리 알아내려면 휴대폰의 내용을 확인하는 게 제일 낫겠다 싶어서 그날부터 저는 신랑이 휴대폰을 열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다 보니 그냥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며칠 동안은 안 보는 척하면서 신랑 손가락만 보고 있다가 저는 결국 비밀번호를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비밀번호 알아내는 데만 일주일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간 단체 카톡방을 보니 제가 모르는 단어들이 한가득했는데 그 속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 건 신랑이 유흥업소를 다닌다는 것이 특히 원정으로 오피텔이라는 곳을 가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7명이 있는 개모임방 이외에 오피텔의 톡방이 따로 있었는데 그 카톡방의 내용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신랑은 친구들과 오피텔에 자주 다녔는데 대전에서 부산까지 내려갈 정도로 거기에 미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카톡방에서 결혼 전 총각 파티를 한다고 했던 날의 기록이 있었는데 신랑이 자주 찾는 아가씨가 있는데 그 아가씨가 실력이 결혼한다고 본인이 입고 있던 속옷을 벗어서 선물로 신랑에게 줬다고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친구는 그 속옷을 가져가라며 톡을 보냈는데 신랑이 당연히 가지러 갈 테니 잘 보관해 두라고. 그것 때문에 와이프한테 걸릴 뻔했다고 다음번에 와이프 만나면 그때 속옷 선물해 줬다가 본인이 부끄러워했다면서 말을 해주라고 입을 맞추는 내용들까지 있더라고요. 실제로 집들이를 할 때 그 친구가 저에게 총각 파티 때 속옷을 선물해 줬는데 땡땡이가 부끄러워서 재수 씨한테 못 주게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 카톡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고 수치스럽고 눈물이 나던지. 그리고 최근 연락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있었는데 아마 부산의 오피텔 그 여자인 것 같았습니다. 오빠 다음엔 언제 올 거야 글쎄. 와이프 출산 전에 한 번 더 가야지 그래. 다음엔 어떻게 준비해 둘까? 다음번에 친구 부친 상당했다고 하고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알겠어 오기 이틀 전에는 연락 줘야 해 당연하지. 역시 구관이 명관이야. 그냥 생각해봐도 이 여자랑 신랑이 함께 관계를 갖는 5년 이상 되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만나기 전부터 신랑은 오피텔에 자주 다녔고 고정적으로 만나는 여자가 있었던 거죠. 내용을 확인하는데. 정말 구역질이 날 뻔했습니다. 그렇게 멀쩡하고 순수하고 깔끔한 척하던 남편도 그렇게 그 친구놈들까지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든. 저는 신랑의 휴대폰 내용을 캡처해서 제 휴대폰으로 옮겨두었고 혹시 모를 그 여자의 전화번호도 제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다가 전 이렇게 된 거. 정면 승부를 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기도 했고 이 방법밖엔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저 땡땡씨 와이프 되는 사람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처음에 그 여자는 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에게 제가 묻는 말을 잘 대답해주지 않으면 상간녀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을 한 뒤에야 정상적인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신랑은 언제부터 만나신 건가요? 한 8년 됐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알고 지내다가 제가 오피텔에서 일하고는 찾아온 거예요. 자주 만나나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혹시 저 이혼하는 거 도와줄 수 있어요? 네, 이혼할 건데. 몇 가지만 도와주면 그쪽한테 아무 불이익 없게 할게요. 뭘 하면 돼요? 그렇게 제가 그 여자에게 요구한 사항은 신랑과의 통화 내용과 침대에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실 이 제안을 하는 데는 저도 두 가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신랑에게 알리게 되며 뭐 이도저도 안 되고 그냥 가지고 있는 증거만으로 이혼 소송을 해야 하는 거고 이 여자가 신랑을 아주 많이 사랑해서 자기 남자로 만들고 싶다면 제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했죠. 제가 이혼해주면 자신에게는 좋은 일일 테니까요. 이 여자가 고민하는 듯하니 저는 바로 또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부탁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오피텔을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이죠. 제 협박이 먹혔는지 이 여자가 순순히 협조를 약속했고 그렇게 3주 정도 지나서 증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저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어머님이 해주시는 저녁 먹고 싶다고 했어요. 남편도 시댁을 오게끔 해둔 상태였었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 이 사람과 이혼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다들 무슨 소리냐는 눈빛으로 절 바라보는데 저는 이런저런 소리도 별로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냥 제가 준비해 놓은 증거들만 눈앞에 펼쳐두었습니다. 음성으로 녹화된 통화 내용과 그 여자의 사진. 그리고 그 친구들과 카톡 내용을 보여주니 신랑은 아무 말도 못했고 시부모님들은 이게 뭐냐 처음엔 이해조차 잘 못하시더군요. 그래서 차분하게 말씀드렸더니 시부모님은 처음에는 저를 말리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계속 반응이 없으니 남자도 원래 호기심에 한 번씩 이럴 때 있다고. 특히 와이프가 임신 중이면 더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쌍팔년도 개소리도 아니고 정말이지 정이 제대로 떨어지더라고요. 와이프가 임신을 했으면 더 감싸고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오려고 일어났는데 그 순간 신랑이 힘주어 절 끌어다가 앉히는 겁니다. 서로 힘주고 있던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 저는 완전히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넘어지게 되었고 임신으로 인해 배가 조금 나은 상태이다 보니 심하게 충격이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복통이 너무 심해서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갔는데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해 아기가 잘못되었다는 결과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뭐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되어버리니 시댁 식구들도 더 이상 저에게 강요하지도 못하고 찾아올 엄두도 못했고 전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외도에 추가해서 폭력까지 해서 말이죠. 그렇게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어느 날 그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좀 살려달라고요.
알고 보니 이 인간이 그 여자가 증거를 저에게 준 것을 알게 되어서 분한 마음에 그 길로 쫓아와서 여자를 팼다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 여자를 제가 도와줘야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남자에게 맞은 그 여자를 모른 척 할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그냥 각오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신랑과 시댁 식구들은 또 하나의 비상이 걸린 거죠. 폭행을 했는데 합의는 절대 안 해준다는 상대를 만나고야 말았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둘이 죽고 못 사는 건가 싶었는데 신혼이라는 여자라고 막 해도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정말 하는 짓마다. 이렇게 인간으로서 바닥을 보이는 놈과 제가 결혼했다는 게 얼마나 후회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혼 소송은 뭐 당연히 잘 끝났고 위자료를 넉넉히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과 연결된 것은 다 싫어서 전 지방으로 내려와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저도 솔직히 좋지는 않은 저에게 마지막 연락이라며 근황을 알려주더라고요. 자기도 합의금 좀 세게 받고 일은 마무리 지은 상태이고 본인이 하던 일도 그만두고 이제 조용히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 모시고 살기로 했다면서 저에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신랑은 이혼해 경찰서까지 들락거리고 게다가 아주 더럽게 놀았다는 게 회사에도 알려져 퇴사 공고를 받아서 그렇게 백수됐나 보다 했는데 그 이후 술을 하도 퍼마시고 돌아다니다가 음주운전으로 사람까지 하나 쳐서 인생 아주 완전 쫑났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자업자득이죠. 뭐 이제 그 여자에게도 연락을 그만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젠 어떤 소식도 듣고 싶지 않아서요. 다만 제가 지키지 못했던 아이가 생각이 나는 게 조금 힘이 듭니다. 아이만큼은 정말 잘 키우고 싶었는데 말이 저는 요즘 제가 할 수 있는 가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도 좀 추스리고 몸도 추스르고 나서는 또 한 번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저도 제 인생이 결혼으로 이렇게까지 달라질 줄은 몰랐는데 정말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에 성공한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첫 취업이 남들보다 조금 늦었지만 옆에서 항상 제 편이 되어주고 응원해준 남자친구 덕분에 지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지금이야 너무 든든하고 세상 하나밖에 없는 내 편이지만 처음 알았을 때를 생각하면 웃음밖에 안 나요. 저희는 고등학교 때 친구로 처음 만났는데요. 얼마 전에 모교를 같이 방문했는데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추억 여행도 할 겸 여러분들께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해요. 처음에는 어쩜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있는지 매번 싸우고 투닥거렸는데요. 아이러니하지만 그러면서도 거의 매일 붙어 다녔던 것 같아요. 입맛도 어찌나 다른지 한식 좋아하는 저랑 달리 남자친구는 패스트푸드를 좋아해서 끼니 정할 때마다 엄청 사왔거든요. 개봉하는 영화를 보러 가도 좋아하는 장르가 다르다 보니 둘 중 하나는 마음에 안 들어 하고요. 눈만 마주쳤다 하면 으르렁대서 친구들도 저희 보고 웬만하면 떨어져 있으라고 했다니까요. 그렇게 앙숙이었던 제 남자친구가 다르게 보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학교 담장 너머로 파우치가 쏙 빠지면서 제가 그걸 주우려고 그물망 사이에 찢어진 공간으로 넘어갔는데요. 문제는 다시 학교 안쪽으로 넘어오다가 뒷 허벅지가 철사로 된 그물망에 다 갈린 겁니다. 그때가 추운 계절이 아니라 스타킹을 안 신고 있었거든요. 너무 놀라서 그대로 얼어 있었는데 라미야 다치든 말든 원래 별로 관심 두지 않던 남자친구가 저를 번쩍 안아 들고는 양호실로 뛰어가더라고요. 소독을 다 하고 나서 한참 잔소리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평소 같았으면 육두문자 뱉으면서 신경 끄라고 한바탕 싸웠을 테지만 왜였을까요? 그날은 그 친구가 하는 잔소리가 싫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원래 그렇게 남일에 참견하는 스타일도 아닌데다 거칠게 말하긴 했지만 저보다도 저를 더 걱정해 주는 것 같아서 감동했거든요. 문제는 그날부터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는 겁니다. 괜히 제 쪽으로 다가오면 흠칫하게 되고 다른 여자애들이랑 시시덕거리고 있는 걸 보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좋아하는 마음인 줄도 모르고
괜히 심술만 더 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정말 많이 싸웠었고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남자친구는 그때 제가 자기를 정말 진절머리 나게 싫어하는 줄 알았대요. 별거 아닌 걸로 자꾸 말꼬리 잡고 뭐만 하면 화를 내니까 그냥 자기가 알아서 피해야겠다 생각했다더라고요. 그렇게 친구들끼리 같이 다니면서도 남보다 못한 사이로 한동안 지내다가 옆 학교 오빠를 소개받게 되었는데요. 얼굴도 잘생긴 데다 유머러스하기까지 해서 연락할 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을 잡고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한테서 자꾸 남자친구의 모음을 찾게 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안 그랬는데 그 친구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하고 말이에요. 분명히 그 오빠도 좋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즐거웠는데 그때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머릿속이 복잡한 상태로 데이트를 하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아파트 벤치에 그 친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도 사이가 좋을 때는 아니라 그냥 지나쳐서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저를 부르더라고요.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면서요. 그래서 벤치에 앉았는데 대뜸 데이트는 재밌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요 며칠 제가 실실 웃고 다니는 게 수상해서 오빠를 소개해줬던 제 친한 친구한테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었대요. 그러면서 대뜸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물어뜯고 싸우는 사이라도 친구로 옆에 있으면 그걸로 됐다 생각했는데 막상 다른 남자랑 소개팅을 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심장이 철렁했대요. 자기가 여자 형제도 없고 지금까지 여자 사람 친구도 없었다 보니 저를 대하는 게 서툴렀던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다나요. 저 진짜 깜짝 놀란 거 있죠. 그럼 왜 그렇게 나만 보면 정색하고 못 살게 굴었냐고 하니까 표정이 굳은 건 긴장해서 그랬던 거고 장난친 건 자기 딴에는 뭐라도 해보려고 한 건데 그게 조절을 못하고 너무 과했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친구랑 이렇게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게 처음이라 그 상황이 참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떤 감정이었는지, 왜 그랬는지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괜히 저도 못되게 굴었던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지더라고요. 낮에 오빠랑 데이트를 하면서 자꾸 얘 생각이 났던 것도 그래 나도 좋아하고 있었던 거야 싶었어요. 서로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푸스스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친구에서 연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둘 다 뚝딱댔던 것 같아요. 어색하고 쑥스러워서요. 그런데 연애를 하니까 이 남자 진짜 태도가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눈만 마주치면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대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이젠 눈 마주쳤다 하면 생글생글 웃는 거예요. 제 남자친구가 웃는 모습이 그렇게 예쁜지 그때 처음 알았잖아요. 끼니부터 옷차림까지 저를 어찌나 챙기는지 딸 챙기는 아빠 모습 같았어요. 이렇게 다정하고 스위트한 사람이었다니 매일매일 놀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년을 순탄하게 잘 만났는데 제가 취업 준비하면서부터 좀 부딪혔던 것 같아요. 무조건 응원해주는 남자친구가 고맙긴 했지만 뭔가 조언을 구하려고 물어봐도 좋은 말만 하니까 짜증나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만 화도 내고 연락도 안 받은 적도 있었어요. 공부랑 스터디로 받는 스트레스를 냅다 남자친구한테 풀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후에 싹싹 빌었습니다. 참 고마운 건 그런 저를 다 이해하고 제가 진정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항상 자기가 미안하다고 먼저 풀어주던 모습들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제일 치열하고 힘든 2년이었지만 그때 이 남자의 이런 모습을 보고 남자친구랑 결혼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도 표현이 서투른 편이라 앞에서는 맨날 툴툴댔는데 마음속으로는 정말 다신 없을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고 남자친구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었는데요. 저보다 더 기뻐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는 거예요. 그때 좀 만감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마음먹었던 게
지금까지 이 사람 마음고생시킨 거 앞으로 평생 갚아야겠다였습니다. 그날 제 합격 파티하자며 둘이 술을 엄청 마셨는데요. 취업 준비하는 동안은 외박도 거의 안 해서 오랜만에 밤을 함께 보낸 것 같아요. 그것도 아주 뜨거운 밤이요. 남자친구는 자리를 좀 빨리 잡은 편이라 빨리 결혼해서 같이 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직장 생활 조금 하고 나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어르고 달래는 중이에요. 이건 비밀이긴 한데 내년쯤 제가 먼저 깜짝 프로포즈 하려고요. 그렇게 무뚝뚝하던 사람이 이젠 감동만 받으면 오는 올보가 돼버려서 큰일이에요. 어쩌겠어요. 제가 데리고 살아야지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건축회사의 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한 50대 여성입니다. 사실 제 나이의 10의 자릿수가 바뀐 것은 아직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 1년 동안 저에게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40대에서 50대로 넘어오며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저의 제2의 청춘이 시작된 설레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40대 후반까지 솔로의 삶을 살던 독신 여성이었습니다. 원래부터 독신주의자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바쁘게 살다 보니 연애를 할 시간이 없기도 했었죠. 주변에서는 모두 자기 짝을 찾아 가정을 이룰 때 저는 회사에서 남들과는 비교도 못할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50대 초에 그것도 여성의 몸으로 부장 자리에 올라 승진을 앞둘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저의 청춘을 제 일에 바쳤기 때문이죠. 사실 40대 후반이 되고서도 외롭다는 생각은 딱히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남들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바친 사랑과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과 애정을 바쳤기 때문이었죠. 남들이 자식 자랑, 남편 자랑을 할 때 저는 제 일 자랑을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20대, 30대의 제 삶을 바쳐 쉴 틈 없이 달려왔던 저는 40대가 되고 나서야 저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고 연애와 결혼을 포기한 대신에 얻은 커리어도 자랑스러웠죠. 일에 대한 일말의 후회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것은 친구였습니다. 돌아보니 저는 연애와 결혼만 포기했었던 것이 아니라 제 모든 인간관계와 일을 등가교환했었더군요. 제게도 분명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근심 걱정을 털어놓거나 아무 일 없이도 연락할 수 있었던 친구가 서너 명은 되었었습니다. 명문대가 아닌 대학에 들어갔다는 위기감에 제 일에 모든 것을 갈아넣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 친구들과 이 연락이 서서히 줄어들었어요. 일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저에게 지쳐서 자주 연락을 안 하는 제 무심함에 지쳐서 하나 둘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조차도 신경 쓰지 않았고 사실 눈치채지도 못했었지만 인생의 절반을 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참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뒤늦은 바람이 들어 친구를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은 먹었었지만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기에 제 주변의 인간관계의 대부분은 제 후임과 아랫사람이었고 새로운 모임에 나가기에는 제 사교성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던 제가 찾았던 것은 바로 동창회였죠. 번호를 바꾸며 친구들의 전화번호 대부분을 잃어버렸었지만 한 사람 연락처를 찾을 수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학교 때부터 친구여서 싸이월드를 공유했던 남아구였는데요. 종료되었던 싸이월드가 복구되며 싸이월드 연락처에 남아있던 그의 전화번호로 다시금 연락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먼저 연락을 해보는 동년배라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의 하이톤의 촐랑거림은 없어지고 어느덧 중년 남성의 무게감이 자리한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은 그는 저라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밝아지더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었었냐고 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던 저는 그 또한 솔로의 삶을 살고 있고 다른 동창들과는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또한 군대를 다녀오기 전 대학 시절 뜨거운 연애를 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여자친구가 다른 친구와 바람이나 씁쓸한 후회만을 안고 헤어졌었죠. 그 충격으로 군대에 들어갔다 나오니 세상을 살기에 너무 바빴고 나중을 기약하며 결혼 준비만을 하다가 결국 연애 한 번 못 해보고 결혼도 못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연락이 닿게 된 그 친구와 다음을 기약한 뒤 다시 만나게 된 것은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본 그는 중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난기 넘치는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세상의 풍파에 치이느라 많이 변했다고 느낀 반면 그는 고등학생 시절의 순수함을 여전히 갖고 있는 듯 보였죠. 가슴 한편에 씁쓸함이 맴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본 친구와 함께하는 즐거움이 더 컸기에 저는 그 친구와 계속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와 저녁 약속이 잡혀있던 어느 날 싱글벙글한 얼굴로 업무를 보던 와중 부하 직원 중 하나가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사랑받는 여자의 얼굴을 하고 있다고 연애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었죠. 그 부하 직원의 폭탄 발언에 사내 전체가 웅성거렸고 저는 얼굴이 잔뜩 달아올라 아니라고 극구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게 친구 사이가 맞나 싶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의 만남을 이어갔고 만남이 지속될수록 그 부하 직원의 말만 계속 머릿속을 맴돌곤 했습니다. 그와 제 만남을 고민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때 저는 비로소 그와 제 만남을 명확히 하자고 마음을 먹었죠. 그를 다음 만나게 된 것은 5월의 따뜻한 봄이었습니다. 5월 중순이었기 때문에 저는 짧은 반팔티와 새로 산 가디건을 입고 나갔죠. 그에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만남에 대해 말을 꺼내야 할지 수천의 고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는 그 친구와 영화도 보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어떻게 그 친구를 떠볼까 하는 생각에 그 모든 것들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던 저는 결국 저녁을 먹던 도중 농담식으로 말을 던졌습니다. 제 부하 직원이 친구와 만나기를 기다리던 제 모습 보고 연애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며 너무 재미있지 않냐는 듯이 말하며 그를 떠보려고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야기는 진지하게 흘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분위기는 어색해졌고 저는 그 친구가 어색하게 웃으며 그냥 친구 사이라고 말할 거라는 생각에 눈도 못 마주치고 있었습니다. 부끄럽게도 그에게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고 묻기를 망설이는 제 모습을 보며 그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 선을 그을 줄 알았던 그 친구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다행히도 그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사실 마음이 생긴 것 같다고 얼굴을 붉히며 고백했죠. 40년을 넘게 살며 그렇게 설렜던 것은 정말이지 없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설레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사귀게 되었고 함께 찾아간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사귄다는 소식을 밝힌 날에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친구를 만들려고 다시 찾은 친구였지만 이제 그는 남편이 되어 있고 그를 통해 만난 다른 소중한 인연들을 친구로 두고 있습니다. 외로운 40대를 지나 50대의 열정적인 신혼을 지내고 있는 저는 요즘 매일매일이 새롭고 행복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4살 된 돌싱이에요. 요즘은 이혼한 게 흠이 아닌 세상이 되었다고 하지만 어디 가서 당당하게 돌싱이라고 말하기에 여전히 머뭇거려지는 게 사실이에요. 3년을 사귀던 남자친구와 30이 되어 결혼한 건 무척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진 상황이어서 없으면 허전하고 이상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익숙함이 오히려 독이었는지 결혼을 하고 남들은 깨를 볶는다는 신혼에도 몸이 건조한 하루하루가 지속되었어요. 친구들의 신랑과 비교하게 되면서 나의 결혼 생활은 왜 이렇게 불행한가 싶더라고요. 작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게 되고 남편과 다투는 횟수가 늘어가게 되었어요.
쌓이고 쌓이다 보니 서로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되었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거리를 두기 시작하게 되었죠. 시간이 약이란 말은 저희 부부에게 해당되지 않았어요. 서로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서로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끈이 될 만한 아이도 없는 상태에서 헤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것 같아요. 뜨거웠던 3년의 연애와 차가웠던 3년의 결혼 생활을 끝으로 남편과의 인연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결혼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듯 이혼도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숙려기간을 거쳐 완전히 남이 되기까지 모든 게 일사천리로 이루어졌거든요. 돌아보니 지난 6년 한 사람과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지겹게도 붙어 있었네요. 긴 세월 동안 뭐 한 건가 싶어서 허탈한 마음과 시원한 마음이 하루에도 여러 번 오락가락했어요. 싱숭생숭한 마음을 다잡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어요. 땀이라도 흠뻑 흘리고 나면 잊힐까, 개운해질까 싶었던 것 같아요. 일단 가벼운 마음으로 집 근처 산부터 올라가 보자 싶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산 정상에 올라가 탁 트인 곳을 바라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평일 오전 산을 오르시는 분들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3, 4, 5 줄지어 산을 오르는 행렬과 약간의 거리를 두고 천천히 저만의 속도로 산을 오르게 시작했어요. 공기도 좋고 조용히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 좋더라고요. 첫 산행에서 받은 상쾌한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 계속해서 전국의 이산저산을 찾아다니게 되었어요. 오롯이 혼자이고 싶은데 산 역시 사람이 오가는 곳이다 보니 말을 걸어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왜 혼자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몇 살이냐 하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젊은 축에 속하는 여자가 혼자 산에 오니 호기심이 생기셨나 봐요. 혼자면 나랑 연애하자고 킥킥거리며 농담을 건네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웃고 말았지만 혼자라서 사람들이 쉽고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 괜히 속상하더라고요. 여름 장마가 시작될 무렵 일찍 휴가계를 내고 큰맘 먹고 한라산 등반에 나섰어요. 휴가 기간 동안 제주도에 머물면서 한라산 구석구석을 둘러봐야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한라산은 섬에 있는 산이어서 그런지 풀과 나무부터가 남달라서 볼거리가 정말 많았어요. 정신없이 나무와 풀을 구경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등산로 옆 비탈길로 미끄러져 구르고 말았어요. 발목을 접질렸는지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해질 무렵이어서 지나가는 사람도 없는 데다 핸드폰도 터지지 않아서 난감했죠. 최대한 구조를 요청해야겠다 싶어서 목청 높여서 도와달라고 소리쳤어요. 30여 분의 시간이 흘렀을까 구조를 요청하다 지치기도 했지만 산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서 철저히 고립되었다는 생각에 두려워지더라고요. 아픔과 두려움에 시작된 눈물과 결혼에 실패한 초라함. 자신의 모습까지 겹치면서 서러움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복받쳐 올랐어요. 큰 소리를 내며 통곡을 했어요. 바로 그때 거기 누구 계세요? 괜찮으세요? 라며 사람의 목소리와 인기척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보이는 사람에게 소리내어 손짓을 하고 울음과 탈수로 지친 저는 그만 기절하듯 쓰러지고 말았어요.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눈을 떠보니 제가 어느 따뜻한 공간에서 모포를 덮고 누워있더라고요. 이제 좀 정신이 드시냐면서 따뜻한 차를 내미는 한 남자가 보였어요. 이분이 나를 구해주신 분이구나 싶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원래 산 근처에 사는 분들도 해질 무렵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는데 산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라며 조심하셔야 한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제 또래로 보이는 젊은 남자분이 어르신 같은 말을 하니까 좀 웃기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피식 웃으니까 황당하다는 듯 그 남자도 웃더라고요. 늦은 시간이고 다리가 아파 움직일 수 없어 결국 그날 밤은 그 남자의 거처에서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상하게도 처음 보는 그 남자가 낯설지 않고 신기할 정도로 대화가 잘 되었어요. 밤을 지새우도록 끊임없이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이 남자는 저와 같은 34살 동갑내기였고 일에 치여 정신없이 살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 요양차 제주도로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지리도 익힐 겸 제주도 곳곳을 다니고 있는데 그날 길을 잘못 들었다가 산에서 제 울음소리를 듣게 된 거라고 하네요. 제가 다친 것에 비해 너무 크고 서럽게 울어서 무슨 사연이 있을까 싶었다고 해요. 대화를 하다 보니 살아온 얘기, 이혼한 얘기까지 술술 다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 남자는 다 이해할 수 있다는 편안한 표정으로 제 얘기를 들어주었어요. 제 속 깊은 얘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담담하게 들어준 건 그 사람이 처음이었어요. 산에서 구조해준 것도 고마웠지만 제 아픈 얘기를 들어준 것만으로도 가슴 찡하게 고맙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그 남자와 저는 하늘이 노을에 물들어가듯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한 번 사랑으로 크게 아프고 난 후라 더는 아프고 싶지 않았는데 다시 사랑으로 힘을 얻는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열흘이라는 시간을 제주도에서 지내는 동안 그 남자와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헤아릴 수 없는 감정들을 나누었던 것 같아요. 어느덧 제주도에서의 휴가 마지막 날이 다가왔어요.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그 남자와 저는 충분히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만의 특별한 밤을 보내기로 했답니다. 마지막 날 밤이라는 아쉬운 마음과 그 남자에 대한 그간의 깊은 정이 어우러져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사랑을 나누었어요. 겉보기에 얌전하고 조용했던 그 남자는 알고 보니 완전 상남자더라고요. 그간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을 했는지 활활 타오르더라고요. 짐짓 놀라기는 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그 남자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게 되어서 무척 기뻤어요. 그 남자와의 밤은 타오르는 태양처럼 강렬했고 이전 연애에서 느낄 수 없던 짜릿한 기쁨까지 선사해 주었어요. 그해 여름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밤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서울로 올라와서도 주말마다 제주도와 서울을 오가면서 그 남자와의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낮에는 얌전하고 소소하게 데이트를 하고 밤에는 즐겁고 황홀한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1년을 만났어요. 우연히 인연이 되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 그 남자와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자고 다짐하며 내년 봄에 결혼하기로 약속했답니다. 참고 기다리니 좋은 날이 오고 좋은 인연이 나타나네요.